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 타격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서울여자대학교 오즈팀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평소 항공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 아시아나항공을 자주 이용했으나 2019년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이슈와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접한 후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이유로 하여금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회계적 사실을 근거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구 도중 IFRS 16 회계기준 변경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에 있어 막대한 타격을 입힌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본 연구가 출발되었습니다. 운용리스 방식의 이점을 배제하는 회계기준 변경안에 의문이 들었고, 이와 같은 기준을 신설하게 된 이유를 조사 및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를 소유하는 방식의 차이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결국 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좌우하는지 아시아나항공의 사례를 통해 분석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항공사는 항공기를 비롯한 대규모 감가상각비 부담이 존재해 매출 원가율이 일반 제조업종에 비해 높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고정비용의 비중이 큰 가운데 유가 변동과 팬데믹 등 외부 환경에 따른 수요 변화가 민감하게 나타나고 영업 수익성의 변동성 또한 높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 부담이 존재하고 제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차입금 의존도와 총차입금 대 자기자본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내용의 자산 연수가 길어 자산 회전율은 저조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리스료 등의 재무적 부담이 존재하여 영업과 관련된 고정비 지출이 나타나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금 운용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금호 아시아나의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운송, 항공기 제조, 정비, 수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2019년 기준 매출액 약 5조 원대를 달성해 항공운송업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운용리스 항공기 정비 비용과 충당부채 관련 자료 등의 누락으로 문제가 되어 2019년 3월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이은 경영성과 악화로 인해 2019년 1분기 이후부터 부채 비율이 급증했고 당해 4월 금호산업이사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채권단과 협의해 무상감자를 결정했으며 이후 대한항공과의 통합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한 사전 연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회가 2018년 의결한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13장에 따르면 리스는 리스 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 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는 리스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보상의 상당 부분을 이전하는 기능리스와 이전하지 않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기존 리스 회계 모형은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 기준으로 인해 상당수의 리스 약정이 리스 이용자의 재무상태표상에 나타나지 않아 영업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기업 간 비교 가능성도 저하됐습니다. 리스 이용자의 손익계산서 관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운용리스에 따른 영업비용과 금융리스에 따른 영업비용을 비교해보면 통상적으로 운용리스료가 감가상각비에 비해 크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리스 거래의 분류는 매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EBIT는 금융리스로 분류할 경우 리스 기간 종료 시점까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됩니다. 이에 반해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금융리스료의 구성이 리스 기간 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상이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리스 회계기준 변경 후 예상되었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월 새로운 리스 기준서 IFRS 16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도 이에 대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제정안을 공표하였고 2019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관점에 관한 변경 내용이 발생해 운용리스 이용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그동안 계상하지 않던 자산 및 부채를 계상함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등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채 비율 등 각 재무지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저희는 다양한 재무지표를 연구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회계기준 변경의 핵심인 운용리스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더 나아가 대표적인 해외 대형 FSC 항공사와 국내 항공사와의 재무지표 비교를 통해 항공업계가 주목하고 보완해야 하는 시스템 개선 방향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다트의 공시자료를 이용했으며 해외 항공사에 대해서는 항공사 홈페이지의 연사보고서와 월스트리트저널의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재무비율을 산출했습니다. 우선 아시아나의 유동성 리스 부채가 2018년 2,700억에서 2019년 6,900억으로 리스 부채는 약 1조에서 5조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1년 이내 지급이 예상되는 최소 리스료가 960억 이상 증가했으나 2020년 지급이 예상되는 리스료가 감소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운용리스 비중이 높고 노후된 항공기가 많아 상각비나 임차료 등의 항공기 관련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하지만 리스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2020년에 지급 예상 리스료가 감소했고, 이 같은 흐름에 이어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아시아나 재무지표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번실한지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재무비율인데요. 2018년 649%였던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리스 회계 기준이 변경되는 2019년 1387%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 2018년도 사업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채 발행 약정에 따라 부채 비율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 부채 비율이 1387%로 상승한 것에 따라 회계기준 변경이 실제로 부채 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이 역시 재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를 활용한 분석 역시 진행했습니다. 차입금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외부 자금 의존도 수준과 이와 관련된 성한 부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2019년을 기준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2019년 리스 회계 기준 변경 이후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금융비용의 부담 증가와 재무 안정성 저하로 인해 자금 운용의 폭을 위축시키고 결국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능력 또는 그 신용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수치로 변경 회계 기준이 적용된 2019년에 감소되었지만 2020년에 다시 증가해 신용 능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유동성이 회계 기준 변경이 있었던 2019년 잠시 하락하였다가 2020년 다시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지급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 회전율은 그 수치가 높으면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반대로 낮으면 과잉투자와 같은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는데요. 리스 회계 기준 변경 전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회전율은 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 가능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재무비율 분석 결과 실제 회계 기준이 적용된 2019년부터 각 51%, 28%로 크게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BIT는 서로 다른 자본구조와 유효세율을 가진 기업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EBITDA는 순수한 영업성과에 따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게 해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은 항공사 분석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부터 감가상각비로 인해 EBIT가 매우 감소하였습니다. 운용리스로 운영하던 항공기들이 2019년부터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감가상각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EBITDA 분석 결과 2019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BITDA 대 금융비용 지표를 통해 리스 비용을 비롯한 항공운송기업의 고정비 지급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지표는 2019년 회계기준 변경 후 하락했다가 2020년 다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표의 바탕이 되는 EBITDA 수치가 3개년 모두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시아나항공의 고정비 지급 능력이 부족한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차입금 대 EBITDA 지표는 재무적 융통성과 함께
항공운송기업의 재무 위험 수준 판단의 중요성이 높은 지표로 간주됩니다. 총차입금이 EBITDA의 몇 배수인지 측정함으로써 항공사의 실질적인 금융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 비해 2019년 수치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가 2020년 10.6일로 감소했습니다. 2019년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되었다가 이후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되나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융채무 상환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FSC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일본항공을 아시아나항공과 비교하는 연구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일본항공은 일본의 대표적인 항공운송 기업으로 우리나라와 역사적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로 기능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3대 메이저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항공은 항공시장 자유화와 경쟁 심화 이후 성숙기에 접어든 미국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오고 있어 비교 대상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항공사 모두 자국의 갭을 회계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일본항공의 경우 회계기간이 4월 초에 시작하여 3월 말에 종료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항사 분석에 사용된 연도는 2017년부터 3개년이며 평균값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세 항공사의 부채 비율을 비교해보면 아시아나항공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해외 항공사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한국 항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내 항공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최근 수년간 공격적인 기재 도입을 추진해 차입금 등의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일본항공과 델타항공의 경우 파산 이후 출자 전환과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황이 가장 좋았던 2018년도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815%를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해외 항공사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가 지나치게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총차입금 대 EBITDA 3개년 평균은 8.2로 일본항공과 델타항공보다 매우 높습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총차입금을 커버하는 금융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리스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회계기준 변경이 해외 항공사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BIT 대 영업이익 지표는 세 항공사 모두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각 항공사들의 영업이익에 세금과 이자 비용이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며 국가 간의 세제의 차이가 영업이익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도출된 수치들을 통해 아시아나의 재무구조가 리스백의 기준 변경으로 인해 변화하였으며, 변화된 값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관리가 필수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리스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19년 부채 비율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채의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재무상 위기를 낳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리스료의 상승은 차입금을 증가시켜 차입금 의존도 상승 및 채무 지급 능력 악화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회계기준 변경이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재무구조 개선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외항사와의 비교를 통한 차이점과 최근 기재 도입 증가에 따른 거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외항사에 비해 고정비 지급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등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동비율, EBITDA 대 금융지표 등을 추가로 비교하였으나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발표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통해 수업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거쳐 학문으로서의 회계에서 나아가 실생활에 연관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로 국가별 회계 기준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EBIT, EBITDA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외 기업으로까지의 확장된 연구를 통해 상공산업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했으며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변경을 통해 시장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회계 정보 이용자와 기업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외항사를 두루 다루는 연구를 통해
회계가 단순 보고 형태의 수치를 넘어 재무, 영업 등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의 언어임을 체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수익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지표만으로 기업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과 외항사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2019년도 회계기준 변경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변화를 최근 항공업계의 동향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재무제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두드러져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참고한 참고 문헌 자료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